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다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단, 영정 공개를 주장한 데 이어서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이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을 이재명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발생 후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동남아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준비된 화면 보시죠. 아직도 그 충격과 슬픔에서 힘들어하시는 국민을 두고 이런 외교 순방 행사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워낙 우리 국민들의 경제 통상 활동과 그 이익이 걸려 있는 중요한 행사라 힘들지만 어쨌든 이 순방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한일 정상회담은 확정이 됐고 몇 가지 양자회담도 확정이 됐거나 또는 진행 중입니다. 네, 4박 6일간에 진행되는 순방, 캄보디아 아세안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참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한일 간에는 만날지 어쩔지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하는데요. 자, 최병필 회장님, 네. 이번 순방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이제 국내에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이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문제와 국외의 문제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깨가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런 문제는 또 이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서 국내에서 이제 사후 수습 방안 이제 계속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이 아세안 플러스 3하고 네. 그다음에 G20 같은 경우가 이제 경제 문제뿐만 아니고 특히 요즘에 북한의 도발이 점점 더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속화되고 있는 데에 대한 한미일 간의 공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아마 이번에 그런 것들을 다지고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해서 이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그다음에 양자 간의 대처 이런 것들도 아마 폭넓게 논의되는 그런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아세안 방문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인도 태평양 전략, 우리나라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연설이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한번 보여드릴 테고요. 자, 이 공항 환송식의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조영 원내대표가 왔고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이 목례를 하자 한 장관의 어깨를 2번 정도 두드리며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이 장면인데요. 팔을 툭툭 친 거죠. 근데 평소 하던 거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2번의 손짓이 갖는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도 좀 분석이 다양한데요. 자,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마음고생이 많지 하고 툭툭 치고 그리고 예. 또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진상조사가 마친 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꼭 이렇게 툭툭 치는 것 자체가 예. 나는 계속 당신을 신임한다 이렇게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고요. 네. 그것은 아마 소위 당청 관계, 대통령실과 당의 어떤 역관계, 세력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왜냐하면 당은 이상민 장관의 경지를
상수화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뭐 부분적으로 아닌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 대통령께서는 아직 경질에 대한 얘기를 안 하지만 그래도 그런 변수는 여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자, 13일에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담 예정돼 있습니다. 자, 지난 6월 말에 스페인에서 만났었죠. 5개월 만에 열리는 이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담. 여기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김현지 대변인? 뭐 아무래도 지금 북한의 북핵 위협, 미사일 위협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약 5개월 전에 한미일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난 이후에 이제 다시금 함께하는 자리인데 그 사이에 많은 좀 변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북핵 위기 고조라고 하는 것이 과거 그 어느 때와 비교해서도 가장 지금 정점에 달해 있다고 할 수 있을 때 이 안보 면에서 한미일이 어떻게 삼각 공조를 잘 이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는 입장에서 이번에 인태 전략에 대해서 독자적으로는 최초로 발표를 하게 된다고 하는데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일본도 미국과 이제 동맹국이죠. 일본의 경우는 아베 전 총리가 이제 1차, 2차 집권을 했었는데 1차 집권이 2006년에서 7년, 약 1년 동안 했었습니다. 당시 2006년에 이미 인도 의회에 가서 열려있는,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야기한 바 있고 그 이후에 2010년대 중반 이후에도 계속해서 외교청서에 열려있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전략을 힘을 실어줌으로써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서 미중 패권 경쟁에서 우리는 확실히 미국 편에 서 있다라는 사인을 보내준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 쿼드국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도 한미 동맹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우리가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이런 전략을 냈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 한미일이 정상이 만나고 이번 순방 자체의 의미는 21세기의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유의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 외교가 아무래도 4대 강국, 4국의 외교만 너무 신경을 썼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만 염두를 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중추국입니다. 이러한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말맞춰서 지금 과거에는 한미일이 주로 북핵 문제나 북한 문제에 좀 치우쳤다면 다른 뭐 경제 문제나 기후 문제나 좀 더 많은 글로벌 이슈를 세 국가들이 리더 국가로서 그런 것들 논의할 수 있는 외교의 지평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서 분명히 활용됐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인태평양 전략에 있어서는 과거에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걸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이 새로운 정책만의 좋은 점은 개선하고 나쁜 점은 수정을 해서 좀 더 외교의 지평을 좀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보셨습니다만 김건희 여사도요. 주최 측이 제공하는 공식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서 동반 순방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용기 탑승을 MBC 쪽에서 이제 허가하지 않았거든요. 민항기 타고 미리 갔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뭐 이 MBC와 관련해서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그 취재 편의를 제공 안 해준 거는 지극히 타당한 조치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이제 그 MBC의 행태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된다. 이런 이제 국제정치학의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외교나 안보는 혼연일치, 국익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MBC는요,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설령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혼잣말로 좀 이게 비속어를 썼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대문짝하게 보도하고 미국에 통보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문제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음성 전문학자나 AI나 음성 자동 인식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본인들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자막을 달아가지고 지금까지 이게 그 해명이나 뭐 경위 설명 하나 없이 그대로 이게 묵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게 MBC를 위해서 저희가 편의를 제공해줄 하등의 이유가 없고요. 일부에서는 이게 이걸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진짜 언론 탄압은 뭐냐?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실을 대못을 받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갈 때 탈북민 기자 조선일보 기자 배제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 DJ 때도 그때 남북 정상 보도 잘못했던 중앙일보 기자 청와대 출입을 막아버리고 이런 거는 이게 그 진보 정권에서 언론 탄압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언론 탄압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민항기 타고 가서 취재하면 되잖아요. 취재 막은 것도 없고 따라서 저는 뭐
일부에서의 언론 탄압 운운은 말이 안 되고 네. 지극히 타당한 조치를 취했다. 이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MBC 사태를 놓고는 또 의견들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는 국익을 고려한 부분이다. 취재 편의를 제공을 아직 완전히 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과라든지 뭐 정정이 있었으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뭐 이 편의 제공을 좀 중단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이제 취재는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불편하게 가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러니까 이제 MBC의 행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것이 어떤 그 정부 여당에 대한 그 견제나 비판의 수준을 넘어서서 왜곡이나 선동에 가깝다라는 것이 MBC 소수 노조에서 이제 발표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지난번 스트레이트 방송에 있어서도 마치 대역들인데 실제 증언을 하는 것처럼 화면을 구성해서 네네. 공영방송으로서의 어떤 윤리 규정이나 이런 것들을 명백히 위배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방송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네네. MBC에 대해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뭐 일편 이해가 갑니다만 그 예를 들면 이번에 이것이 어떤 경고의 의미가 있다 이런 조치가라고 했을 때 MBC에서 우리는 민항기 못 탔으니까 우린 경고받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보도 행태를 좀 달리해야 돼. 라고 과연 생각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네. 오히려 이렇게 소극적인 이렇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뒷말이 나거나 혹은 정쟁의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실익이 있는 제재, 어떤 그 제도적 규제를 가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김건희 여사는 어제 이태원 참사로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장병 가족을 찾아가 위로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장기 기증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김 여사가 다시 병원을 찾게 된 것입니다. 장기 기증이란 힘든 결정을 내린 장병 가족들을 위로하고 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김 여사는 장병 가족들이 기증 접수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내내 그 곁을 지키며 가족들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 장병이 의식이 없던 2일 한번 찾아갔었는데 다시 오겠다 그랬는데 이 장기 기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다시 가서 위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김 여사가 이제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유족들도 위로하고 환자들도 이 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눈물을 쏟는 그런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발생 후 헬로윈 안전 사고를 우려하는 이런 정보 보고서 부당하게 삭제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용산경찰서 전 정보계장이 오늘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 최병현 편집장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아직 뭐 경찰이 소환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죠. 근데 이제 수사의 범위 내에 포함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 정보 보고서를 그 삭제한 것을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조사 결과가 나오겠지만 지금까지 일부 언론 보도에 보면 서울경찰청의 정보부장도 지금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용산경찰서의 정보계장 위에 정보과장이 있고요. 서장이 있고 서울경찰청의 정보부장까지 있으면 적어도 이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그렇게 넓지 않을 수가 있겠다 하는 관측이 가능해요. 뭐 실질적으로 삭제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을 텐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지금 사실은 뭐 어떤 선택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뭐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 참 안타까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뭐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뭐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저런 그 선택이 그 사실은 최근까지 정보개장을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쪽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뭐 어떤 경우든 간에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부분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담이 컸다. 그리고 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본인의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안타까운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진실과 책임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즉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범국민 서명운동에 우리 민주당이 나서겠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그 결과를 기다릴 때가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상규명에 협조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수 있게 국정조사와 특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장외투쟁의 첫 단계로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국정조사, 특검,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인데 통과시켜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협조를 구한다? 그럼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저는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장외투쟁, 이거는 이제 결국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새로운 이게 방탄조끼에 불과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결국 이제 이태원 참사의 그 희생자들까지 본인의 방어막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게 의도라 봅니다. 두 가지를 지적하면 첫째는 이게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했는데 역대 국정조사를 가지고 진실을 이렇게 발견한 예가 있습니까?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 정쟁으로 싸우다가 뭐 정의 넣으라고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그 진실을 찾아내는 경찰, 검찰 수사를 방해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저는 이제 그 1차적인 경찰 수사, 그 다음에 2차 검찰의 보안 수사, 이걸 이게 지켜볼 때지 국정조사로 이게 정쟁할 때가 아니다. 첫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검. 특검은 이게 저도 장기적으로는 찬성해요. 그렇지만 이게 특검하는데 몇 달 걸립니까? 어떤 법을 만들고 구성하고 사무실 얻고 하다 보면 몇 달 걸려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게 경찰과 검찰 이게 1순위로 차분하게 지켜볼 때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여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 이재명 구하기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 안에서 딱하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 이재명 구하기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감동적인 스토리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나중에 민주당은 천추의 한을 남기는 패착으로 될지 몰라요. 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이 야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어제 국회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의석수가 이미 180석이 넘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국회에서 국정조사하는 거는 뭐 다수가 찬성해서 통과시키면 그대로 진행이 가능할 텐데 그걸 장외까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왜 그럴까 그러거든요. 이 김영준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보더라도 지금 뭐 소수파일 때 야당이 소수파일 때 국민의힘 또 국민의 그 손을 받기 위해서 거리로 나서는데 지금은 그닥 그렇게 그 명분이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러한 정치적 행위 자체가 소위 경찰의 셀프 수사라든지 이런 엄청난 160여 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이렇게 큰 참사를 당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답답한 현실 그리고 선택적인 압수수색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고 또 차라리 뭐 이러한 어떤 무조건 거리로 나서기보다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서 정확하게 빨리 소위 그 상설특검이든 뭐 특검법을 만들든 간에 속도를 같이 해서 국민의 뭐 궁금증이라든지 은폐 의혹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올바른 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지금 뭐 경찰이 특별수사본부 꾸렸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진행 중인 거고요. 근데 검찰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셀프 수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른바 검수완박에 의해서 이 배제가 검찰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뭐 국정조사, 특검법도 글쎄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니까 법을 통과시켜서 뭐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이 바람직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전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장외까지 투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 다수 야당인데 뭐 하냐.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그 10월 29일 할로윈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거대 야당 무엇을 하는 것이냐는 거대한 질책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뭐 MBC 건도 뭔가 우리 너희는 이런 오보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벌을 주겠다라는 식으로 하듯이 그러면은 왜 여기에서 제대로 인사권을 발휘해서 문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 여부를 묻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태도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사전에 만약에 이런 징조들이 분명히 있었고 신고가 들어왔음에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책임자가 없고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국민적 질타 속에서 이러한 행위들을 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속보 중에는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특수본부가 출국 금지를 지금 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막 나왔습니다. 근데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해서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이 돼 있는데요.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 이런 보도가 막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관련해서 명단을 공개하자, 영정도 만들자. 이런 주장을 일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갑론을박 많은데요. 한번 보시죠. 세상에 어떤 참사에서 이름도 얼굴도 없는 곳에 온 국민이 분향을 하고 애도를 합니까?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됩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습니까? 올해 2월에 강주 서구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당시에도 실제 분향소의 영정과 위패 없이 조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유족들의 총의가 모여서 진행이 된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뭐 정치권이 앞서는 것은 아직 슬픔에 빠진 유족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대정동 의혹 수석이 속도를 내니까 무리란 걸 알면서도 이슈를 덮는다는 차원에서 이런 계속 이태원 할로윈 참사 이슈를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너무 경악을 했습니다. 정말 희생자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시도를 할 수 있는가.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사실 유사한 사건을 여러 차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과거에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피해자 중심주의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 유족들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과연 유족들이 그 이름과 뭐 영정 사진 같은 걸 다 공개해놓고 전 국민이 그 추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아마 그거는 뭐 유족들의 뜻을 받들어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얘기를 자꾸 하지만 세월호는 그 유족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대부분이 다 공개하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으로 진행이 된 거고 지금 현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유족들의 의견 이게 어느 한쪽으로 모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분명한 게 없어요. 뭐 지난번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얘기는 몇 분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별로 찬성하지 않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는 물론 뭐 동의를 전제로 한 얘기이긴 하지만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래도 공당의 대표인데 저런 걸 공개적으로 발언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도 뭐 일부 몇몇 언론 매체들이 또 이제 유족들하고 아마 통화를 하는 모양인데 통화를 했을 경우에 현재까지 유족이 이 명단 공개와 영정 공개에 동의한다는 기사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뭐 그냥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뭐 공개하자 이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유족들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선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게 책임감이 있는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의당은 이 국정조사에는 동의를 했습니다만 이 명단, 영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언론에서 나왔던 이 희생자들의 사연 같은 거 이걸 공개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뭐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유족의 동의라는 게 전제가 되긴 합니다만 이걸 다 공개해서 우리가 다 얼굴도 보고 그렇게 애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난번에 김의겸 의원의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던
그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더 탐사라는데 거기가 이태원 사망자들의 명단을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 넘겼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추모 미사에서 모두 공개할 것을 잠정 합의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은 14일입니다. 14일 오후 7시에 추모 미사를 여는데 여기서 아마 공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이 사제단에서는 뭐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자,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엄격하게 얘기해서 지금 감형되는 그 단체나 뭐 종교단체까지 포함해서 제3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유족의 뜻과 입장입니다. 솔직히 그 유족의 입장이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명단 공개하실 겁니까? 영정 공개하실 겁니까? 이런 소리를 여쭤보지도 혹은 들을 마음의 결을조차도 아마 없는 것이 현실일 겁니다. 현실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처해 계신 분들한테 네. 이 명단 공개를 하자고 하는 것은 지난번 뭐 여러 가지 대형 참사가 있었을 때 뭐 합동 분향소에 영정 사진을 공개하고 이런 경우와는 지금 그 개인 정보를 다루는 사회적 잣대가 굉장히 엄격해졌기 네. 때문에 그때와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몇 분을 제외하고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 장례식을 했습니다. 그 장례식 당시에는 영정 사진을 놓고 그리고 본인 가족들 네. 위주로 해서 이름도 공개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젊은 분들이 희생됐기 때문에 영정 사진조차도 없어서 프로필 사진으로 영정 사진을 대신했다는 그런 마음 아픈 이야기조차도 전해지곤 했었는데 네. 지금 과연 이것을 명단 공개하자는 것이 순수한 의도를 가진 것인지 저는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막 연합뉴스와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이 통화를 한 모양입니다. 입장이 뭐냐면 추모 미사와 관련해서 명단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명단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하자는 얘기가 나왔으나 우선 희생자를 추모하고 희생자의 부모, 친척, 친구를 위로하는 자리로 만들기로 했다. 이렇게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더 탐사 측에서는 사제단과 합의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천주교 전국 사제단에서는 정의구현 전국 사제단에서는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걸 지금 막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더 탐사 측이 원했다고 할까요? 의도했던 대로는 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이제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이제 현명하게 결정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걸 강행했으면 법적으로 이제 영정 사진은 초상권입니다. 초상권에게 유족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게 불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개인 정보보호법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연히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저는 이제 더 탐사가 이런 식으로 사회적 참사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좀 이게 심하게 표현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 정도면 이게 거의 사회 흉기다. 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니 이걸 이게 어떻게 사회적인 대참사 국민의 아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기 위해서 명단까지 이렇게 공개하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더 탐사. 뭐 유튜브라고 저는 보지만 네. 이게 지금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2014년에 판교에 환풍구 있잖아요. 환풍구 무너져서 16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재명 시장이 한 번이라도 이게 슬프거나 애도를 진지하게 표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제 국회에서 조사할 때 계속 이게 반박하면서 국회의원들하고 설전만 벌였잖아요. 그때 16분은 생명이 안 중요하고 이번에 156분만 중요한 겁니까? 저는 이게 이런 식으로 참사를 대할 때도 본인에 따라서 내로남불시로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이재명 대표의 저는 본 모습이 너무나 이게 저는 실망스럽다 봅니다. 그때 대책 본부장 같이 맡아서 이 수습을 했던 게 있으니까요. 그 본심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지금 영정도 없고 이름도 없이 그냥 무작정 애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알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떠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제 유족들한테 물어보라니까요. 그러면 정말 유족들이 156 분들의 유족들이 뭐 일부는 예를 들어서 찬성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뭐 만약에 또 찬성 안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의견이 모아지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찬성하시는 분들 영정사진과 뭐 이름 같은 거 공개해놓고 뭐 다른 분들은 또 다른 분대로 해놓고 구분해서 뭐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네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족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의 뜻을 파악한 뒤에 이 문제를 추진하든가 추진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지금 뭐 자꾸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이걸 가지고 마치 정치에 활용하고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그런 소재로 활용하는 부분 아마 그런 부분은 유족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별로 동의하지 않을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출신 변호사들이 유족들을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 모집에 나섰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마침 이 자리에 그 소송을 주도하고 계시는 전수미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지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셨는데 지금은 당직을 내놓으셨습니까? 네, 지금은 내놓은 상태입니다. 다른 당직을 맡으실 예정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당직자로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그런 지적들이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 가능했지만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번 이태원 10월 29일 할로윈 참사에 있어서 정부가 굉장히 무공감, 무책임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유족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특히 맨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은 저희가 이제 강의를 했던 제자분들 중에서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우리 가족이 이런 일을 당연히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도움 요청하시고 또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오셨던 북향민, 탈북민 가족분들, 자녀분들도 이 사건 피해자에 있으셨었고 그다음에 외국인 분들도 너무나 지금 전혀 안내도 못 받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이런 걸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을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그러한 정말 국가에서 그만큼 이러한 재난 재해가 참혹한 재해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해서 이게 시작된 것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뭐 지방자치단체 용산구청이나 아니면은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는 재난안전법에 근거를 해서 국가배상 소송을, 그리고 무엇보다 행안부, 이제 대한민국으로서는 행안부라든가 경찰을 대상을 피고로 해서 지금 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글을 올리셨다가 지금 내리셨잖아요. 내린 게 아니라 맨 처음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그게 집단소송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제 했는데 여러 전화를 받으셨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주식회사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제 압력으로 느껴지시고 부담이 되셔서 너무 죄송하다는 전화를 받고 이제 그 플랫폼 상으로 진행하는 건 내리고 지금 개별적으로 구글 폼으로 만들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집단 소송을 위한 플랫폼이 있는데 그걸 활용했다가 거기서 빠지셨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좀 부담되신다고. 알겠습니다. 자, 서정익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는요, 지금 이제 장례 지원비라든지 국가의 고의 과실야를 떠나서 보상 차원에서 이제 그 보상금을 일부 지급하는 거 있고, 저는 그에 대해서는 이게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국가 배상이라는 거는 결국 이게 우리나라는 과실 책임이거든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일단 관리 책임이 용산군지 서울시인지 국가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다툼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구체적인 과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다툼이 있고요. 무엇보다 이게 과실 상계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또 피해자 측은 과실이 없는지 이렇게 재판하다 보면 제가 추측컨대 아무리 빨리 끝나도 이게 3심까지 가다 보면 5, 6년 길게 가면 이게 10년도 갑니다. 그 사이에 유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판을 계속 하다 보면. 따라서 과연 이게 돈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과연 맞는지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좀 지원해주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말을
대통령실에서 전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철저한 진상 원인 규명, 확실한 사법적 책임을 통해 유가족분들에게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 드려야 한다. 이게 윤 대통령이 어제 순방 출국 전에 열린 수석 비서관 간담회에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단 소송에 대한 부분은 이제 법적으로 다퉈보자는 거지만 일단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사법적 책임을 통해 보상받을 권리를 확보해 드려야 한다. 충분한 배상 위로금 지급 이 같은 과정을 통해 가능해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상과 배상의 차이는 흔히 뭐 불법 행위냐 아니냐 뭐 이런 걸로 갈라지잖아요. 윤 대통령이 얘기한 게 보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배상을 얘기한다면 그거는 아마 검찰 수사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 불법 행위가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게 확정된 뒤에 얘기일 것이고 네. 그 전에라도 윤 대통령은 지금 보상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정부가 경중을 가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를 따져서 이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이거를 강구하라는 얘기니까 네. 아마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경찰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 뭐 액수나 대상 뭐 이런 것들을 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뭐 전수미 변호사는 뭐 선의에서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이제 민주당의 당직이 있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고 그 때문에 이런저런 논란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언급하는 야권 인사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단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사실상 민주당을 탈당해서 나갔던 분 있죠. 민영배 의원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시민들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촛불이 타오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면 민심이 폭발하고야 말 것입니다. 시민들의 대통령 퇴진 촉구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국정수행이 그토록 버겁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만두면 됩니다. 물러나면 됩니다. 정당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렇게 윤 대통령 역시 퇴진밖에 다른 길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런 강경한 입장들이 뭐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야권에서 강경한 입장들이 하나둘씩 더 드러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연구원의 이 싱크탱크죠. 민주당의 이 노웅래 원장이 지난달 말에 당 지도부의 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부원장을 하시는 분이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에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글을 올렸다가 내린 적이 있었죠. 근데 노 원장이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해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 강성 인사들의 목소리만 민주당 내에서 반영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김영주 의원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민주연구원은 굉장히 지금 뭐 연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뭐 국가가 남북 관계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중요한 과제들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모든 정신이 이 이태원 참사에 의해서 윤 대통령 퇴진 이렇게 갔을 경우에는 사실은 네. 정권을 넘겨주고 불과 5,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마치 불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네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그야말로 매파가 득세하는 뭐 그런 부분이고요. 또 실제로 지금 제가 봐더라도 다 돌아가셨고 다 이미 장례 치렀는데 영정 다 모시자 이런 것도 저는 상식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일부 그런 논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정말 합리적인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정상화되는 것이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지 이런 네. 방식으로는 민주당에 저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전수미 변호사한테 계시지만 민주당이 나서서 배상 보상을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실제로 더 그런 일이 있다면 중립적인 인사들이 해서 누군가 이 정치적으로 악용된다, 이용한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해야죠.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뭐 농내 이런 분들은 뭐 소수파 이런 분들 하나하나 쳐 나가는 그렇게 돼가지고는 뭐 이 당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고 그게 갈라파고스가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일부에서는 이 친명계 쪽 적극적인 지지자들이 이런저런 압력들 또 압박 본인의 생각들을 당 쪽으로 전달하면서 이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청담동 술자리 논란과 관련해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현장에 있었다고 그랬죠. 7월 19일이었나요? 그런데 당시에 영등포 일대에 있었다는 통신 기록을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청담동에 간 적이 없었다 그날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1000m, 1000m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장관께서도 뭐 장관직을 걸고 있는 저는 하늘을 걸고라도 맹세합니다. 7월 19일이 무슨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청담동이라는 바에서 어디 30명과 그런 자리가 있나요? 자, 당시 통신기록 지난 7월 19일 밤 휴대전화 신호는요, 영등포와 강서 일대에서 밤 12시까지 잡혔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또 비슷한 지역에서 등촌동이었나요? 거기서 이제 잡혔습니다. 그 중간 새벽 시간에는 이동한 게 안 나옵니다. 다만 밤 12시 가까이 강서 영등포 쪽에 있었고, 아침에도 동일한 지역에 있었다는 기록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7월 19일 밤 11시 55분에 이제 마지막 통화를 강서구 등촌동에서 했잖아요. 네. 근데 다음 날 7시 4분에 또 강서구 등촌동에서 전화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11시 55분에 통화하고 12시쯤에 휴대전화를 끄고 청담동에 가서 뭐 술을 마시고 새벽 3시까지,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등촌동으로 가서 뭐 전화를 켰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 사람은 영등포 일대에서 그날 저녁을 먹고 등촌동에 가서 거기서 밤을 세웠다, 잤다. 뭐 잔거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고서 만약에 그 새벽에 청담동을 갔다면 이걸 끄지 않고 갔다면 청담동에서 또 뭐 전화를 했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것들을 감안하면 이세창 총재 권한대행은 7월 19일 밤에, 더군다나 이 첼리스트가 주장했던 최초의 내용은 12시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고 1시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술자리는 12시 이전에 시작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 12시 이전에 그 지점에는 이세창 전 대행이 주재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재할 수가 없는 거죠, 시간상으로. 11시 55분에 등촌동에서 전화를 했으면.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저 위치 지금 기록을 제출한 걸 보면 이세창 전 총재 권한대행은 적어도 청담동 술자리에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뭐 통신 기록은 이제 저렇게 나옵니다. 근데 대신에 휴대전화가 만약 이동했다면 그 신호 잡는 게 또 한 줄로 쫙 나오는 게 가능하거든요. 더 정밀하게 한다면 이세창 전 총재 권한 대행이 본인이 그날 어떻게 접속을 했는지까지 공개를 한다면 명백한 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더 탐사의 제보를 근거로 술자리 의혹 제기할 때 한동훈 장관은 이세창 총재 스쳐본 적도 없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었죠. 한번 보시죠. 이분은 기억나십니까? 저는 처음 보는 분인데요. 이분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내신 분이고요. 어느 언론사 기자가 이분에게 확인을 받았습니다. 한번 녹음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창 총재님 되시죠? 예. 7월 20일 날 2달 전쯤에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현장 변호사들 이렇게 같이 모임이 좀 있었잖아요. 그날 모임은 이제 어떤 취지였는지 한번 좀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건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리에서 그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죠. 야간에 밤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는데. 뭐 늦지도 않았어요. 그럼 특별한 안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서로 이제 정부를 잘 해보자 뭐 이렇게 격려하는 모임이었나요, 서로? 예, 맞습니다. 저는 이세창 총재라는 사람하고 스쳐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저 자리에 제가 갔던 적이 없습니다.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제가 있었다는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어요? 저는 다 걸게요.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거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세창 총재가 받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저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요. 아니 의원님이 지금까지 제기하는 근거는 다 이런 식입니까? 이런 정도로 듣고선 그냥 지르는 거예요?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한 장관 굉장히 흥분해서 저렇게 이제 맞대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하면 김의겸 의원이 나도 사과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강하게 서로 간에 대응을 했었는데요. 자, 김현주 대변인, 이게 증거가 될까요, 어떨까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신 기록을 그리고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적극적으로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제출을 했고, 그리고 제보자 측에서 뭐 이제 명함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로 제시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일반적인 사회생활하면서 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만나면 주고받는 것이니까 그것이 어떤 특정한 증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점도 의문이고 그리고 실제로 통신기록 제출 이외에도 만약에 그 동선 같은 것을 체크해 보려면 뭐 요즘에 다 CCTV도 되어 있으니까요. 청담동 부근에서 이렇게 CCTV를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증거로 이제 조사를 한다거나 하게 되면 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닐 걸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은 이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실지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지금 폭로한 사람에게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해요. 하나는 이제 첼리스트와 그 남자의 녹음, 그다음에 더 탐사와 이세창 녹음, 그다음에 명함인데요. 명함은 일단 이게 뭐 아무나 주고받으니까 증거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 첼리스트와 남자의 녹음 있죠. 이거는 이제 전문 녹음입니다. 현장 녹음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 노래 부르고 김현장이 뭐 떠들고 이 녹음이 아니고 전문 녹음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고요. 그다음에 그 이세창 녹취록 있죠. 요거는 제가 보기에 유도신문에다가 짜깁기에다가 그래도 100번 양보해도 내용이 이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따라서 이게 그 폭로자는 세계 증거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이런 증거고 그다음에 이세창 의원이 이번에 낸 그 통화 내역 있죠. 이거는 이게 바로 부재자 증명 알리바이입니다. 본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가장 강력한 탄핵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미 저는 진실은 가려졌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뭐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 뭐 요즘 SNS에 글을 여러 개를 올립니다. 그러면서 한 5가지 추가로 뭐 윤 대통령 음성이 녹음돼 있으면 인정하시겠느냐, 뭐 아니면은 또 뭐 이세창 씨의 그 뭐랄까요 만난 그 내용 이런 게 있으면 또 인정하겠냐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더 이상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제보자의 그러니까 제보자가 전화를 통화했던 첼리스트의 이런저런 이 녹음이라든지 뭐 영상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또 다른 SNS 글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보도는 아직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내용들이 더 추가로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자, 이세창 전 대행도 이 한동훈 양 이름 한자도 모른다 그랬고요. 이 김의겸 의원이 녹취한 거는 짜깁기라고 이렇게 법적 대응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관련 발언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 녹음된 분량이 몇 회에 걸쳐서 상당한 기간, 상당한 몇 시간짜리 통화.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셨습니까, 그럼? 저 미행하는 것도 같이 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제가 토요일, 일요일 우리 방에 있는 식구들이 그거 녹음 듣고 풀어서 저 아주 짧은 분량 만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전 뭐 녹취는 이제 과학적으로 뭐 짜집기니 뭐 그럴 조작이거나 뭐 흔히 말하는 뭐 편집이라든가 뭐 그렇게 했겠죠. 자, 전수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결국에는 이게 시시비비는 이제 지금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기되는 건 대부분 의혹이고 뭐 거기에 이제 서로 근거 공방을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어떤 집중을 하기보다는 향후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이게 진행을 하는지를 지켜보고서 판단하는 게 명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더 탐사와 관련해서 같이 협업을 했다는 김의겸 의원, 최근 EU 대사를 만난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브리핑을 또 잘못해서 사과까지 했었죠. 여권에서는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 대변인은 법사위에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대형 로펌 변호사 30명과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는 상식 밖의 주장을 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마약과의 전쟁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억지 주장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김 대변인의 발언을 두고 주한 외국 대사가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외교부에 하소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내를 넘어 외교사절과의 대화까지 왜곡하고 지어내는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자, 김영준 의원님, 그 사과했어요. 김의겸 대변인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그런데 대변인이 없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굉장히 격돌을 했지만 서로 컨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부분이 적어서 좀 걱정이 된다. 이런 데 대한 서로 간의 교감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런데 문제는 김의겸 대변인이 그런 걸 그 자체로 발언한다면 그러면 소위 마리아 페르난데스 대사가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있었다 정도의 이 동북아 긴장이 높아지는 데 대한 우려가 있다.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변인이 조금 입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더 그런 공감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그런 그 자체에 대한 전혀 실드를 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발언함으로 인해서 정무적 판단이나 또 실제로 적절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대변인은 사과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건 지금 그런 말이 있었을진 모르겠으나 있었더라도 이걸 그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건데 이야기를 했다가 저는 그쪽이 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없는 말이 하진 않았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주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대변인의 역할이 이제 지금 저 김의겸 대변인은 민주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당 대표와 EU 대사가 담화를 나누는 과정 중에 배석을 해서 그때 브리핑할 때 보니까 수첩을 들고 브리핑을 하시더라고요. 수첩을 보면서 그러면 그 대화 중에 수첩에다 기재를 했다는 얘기인데 이걸 보면서 브리핑을 하는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그 내용인즉슨 현 정부 여당이 아니고 야당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직업적인 외교관이 그 여당에 관한 비판적 내용을 야당 대표에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수첩에다 적어놓고 브리핑을 했다. 그럼 과연 김의겸 대변인은 소설을 써놓았던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왜 그럼 수첩을 보고 과연 브리핑을 했을까? 뭘 적어놨던 것일까? 정말 대변인으로서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김의겸 대변인 본인이 사과할 때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없었다고 돼 있어요. 없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그걸 잘못 이해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그 내용을 다르게 인용했다고 돼 있죠. 다르게. 그리고 대화 중에 이 대응하는 비교하는 대화는 없었다고 돼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뭐 과거에 이제 외무부, 외교부 뭐 이런 데 좀 출입하고 뭐 그랬지만 사실은 외교관은 외교적 언어라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관이 절대 금기해야 될 언어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양쪽이 다 굉장히 불쾌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한 EU 대사도 사실 외교관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인데 저는 그런 말 자체가 그러니까 비교하는 말 자체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영주 의원님도 어떻게 없는 걸 말했을까 싶어서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하시는 건데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김의겸 의원이 입장문을 낸 걸 보면 없다 그랬고 사과하고 완전히 뭐랄까 꼬리를 내렸다 그러나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의겸 대변인의 요즘 활동이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환한 이 풍산개 2마리. 그중에 이제 지금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설 동물병원에 있는데 한 마리가 좀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송강인데요, 수컷인데 이 방광염, 외이도염, 요로결석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물어봤더니 이 산책을 좀 안 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던데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7일이었습니다. SNS에 마루, 곰이, 송강이, 다온이, 토리 매일 아침 산책을 한다 이런 글을 또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럴까 싶은데 어떨까요? 저는 이제 그 옛날 말에 그 토사구팽이 있잖아요. 토끼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 삶아 먹는다는. 근데 이거는 저는 정치쇼에 이용하고 이렇게 완전히 가차없이 버려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정치쇼에도 이용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달력 있잖아요. 달력에도 이게 그 개를 이용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실컷 이용해 먹고 어떻게 가차없이 버립니까? 또 버리면서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다 봐요.
뭐냐면 위탁의 근거가 없어서 기르고 싶어도 마치 이게 못 기르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법의 시행령에 위탁의 근거는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개인 문재인이 아니고 국가기관으로서 대통령은 기관입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기관이고 검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법률상 기관이에요. 자, 그러면 기관에서 기관 위탁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오로지 돈을 주는 규정이 없는 거죠. 따라서 저는 결국에 그 돈 문제 때문에 개를 이게 실컷 이용하고 버렸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요. 이번에 그 아픈 것도 보니까 오히려 이게 동물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아니 이렇게 병이 산책도 안 하고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까? 그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지금 이게 바로 하루 만에 지금 이 시점에 그렇게 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본인이 동물 애호가로서 그렇게 국민 앞에는 이렇게 해놓고 돈 문제 때문에 그것도 6개월 동안 키워줘서 마치 본인 돈으로 키운 게 고마운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니까 도저히 저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아픈데 그 아픈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뭐 그게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건지 그런 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지금 상태가 이렇다는 거고 그 달력 이야기 하셨는데 매년 문재인 달력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대형 서점을 통해 판매하고 있고 내년 2023년 달력이 6번째로 출시가 됐는데 여기 이번에 반환한 풍산개 사진이 포함이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더 충격적인 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달력 판매 사업도 하시나 봐요. 그래서 23년도 달력이 나왔는데 문재인 달력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그 사진들이 주 모델이 다 풍산개들이에요. 하나에 뭐 14,000원, 조그만 거는 8,800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에서. 이렇게 모델로 써놓고 이렇게 매몰차게 쫓아내버렸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지 반려동물들에 대한 애정이 있었는지를 의심치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당에서는 저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반환하느냐 뭐 이런 지적입니다. 자, 전수미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사안의 쟁점은 뭐 그 강아지들의 건강이라든가 뭐 달력도 있겠지만 만약에 굳이 문제점을 삼았으면은 이 비서진들이 뭐 법적으로 불법이 될 것 같으니 쿨하게 보내겠다. 아마 이 태도에 있어서 문제를 삼았던 게 사실 적절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건강 문제는 사실 어떠한 요인이 있는지는 저희가 알 수 없는 거고 달력 문제도 이제 같이 한 예전 사진들을 활용했던 측면이 있는데 특히 이 사안의 중점은 시행령이고 시행령을 과거의 대통령 그다음에 현재 대통령 사이에 정부 사이에서 시행령에 대한 이견들이 있고 그게 진척되지 않아서 불법적 소지가 있으니까 이게 쟁점화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불법의 여지가 있으니 쿨하게 보내겠다라고 태도를 하기보다는 이제 정말 생명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너무나 정이 많이 들었고 입양을 하고 싶은데 입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기회를 주면 하겠다 하지 않게 입양을 못한다면 이 반려동물을 좀 잘 좀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표명하셨으면 여러 가지 오해가 불거지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란이 뭐라 그럴까요? 양측에서 이제 제기되는 게 뭐냐면 문 전 대통령 측은 법령이 미비해서 반환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사료값 때문에 사실상 파행한 게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양측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돈 들고 하니까 내가 못 키우겠어. 그리 가져가. 이 말이잖아요. 아니 나는 이런 비정한 대통령을 우리가 5년 동안이나 모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시행령이라도 만들어주면 사료값 안 줘도 키울지. 정말 솔직히 하면 돈 안 줘도 키우실 건가요? 이거 양산에서는 야 이거 지금 이 정부의 흐름을 보니 이거 문제 삼으면 잘못하면 망신당하겠네 싶으니까 협의한 거 아닙니까? 시행령을 고치냐 안 고치냐 그거는 전 정부 현 정부가 그 관련자들이 마쿠에서 의논해서 해결한 문제지 이게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사안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시행령을 개정을 했다. 그래서 현재 풍산계 기르는 데는 어떤 법적인 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예산 지원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이번에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그 우리가 주장만 가지고서 자꾸 공방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 찾아보면 명확합니다. 3월 29일 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문재인 정부 저 임기 말이죠. 3월 29일 날 저기 지금 나오네요. 동식물과 같은 선물의 경우 기관의 장에게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에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 저게 있는데 왜 불법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문제 삼는 그 시행령이라는 건 뭐냐면 자 본인이 퇴임하는 날이에요. 퇴임하기 전날이죠. 5월 9일 날.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관장 본인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금도 모시고 있는 비서관하고 두 사람 사이에 협약을 체결해요. 그 협약 내용이 비용 부분이에요. 비용. 쉽게 얘기하면 돈이죠.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그 다음 날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잖아요. 취임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행정안전부에서 6월 17일 바로 그 협약을 추인하는 성격의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의 시행령을 다시 신설하겠다고 입법 예고를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아니 우리가 242만 원씩 전직 대통령한테 줘가지고 이 저 풍산개 3마리를 굳이 이렇게 키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의가 제기되니까 그 입법 예고 이후에 실질적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그 단계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하는 바로 그 문제의 시행령은 돈이에요. 그리고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 얘기하는 건 이미 끝난 얘기고 그건 3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다 그건 합법화돼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치 뭐 사료값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고 지금 뭐 우상호 의원이나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나 얘기하는 것도 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양육한 것에 대해서 고마워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 그 반환한 이후 직후에 누구 보고 고마워해달라는 건지 저는 일단 그게 조금 의심스럽고요. 어떤 반려견이든지 그러니까 그 소유가 본인의 것이든 위탁을 받았건 내가 키울 때는 그 개나 고양이에 필요한 비용은 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예. 내 돈 내산이 아니라 내산 내키죠. 일종의. 내 돈을 들여서 키우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인데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월 1,400여만 원의 연금을 비과세로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년도 2021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예우 보조금이 52%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연간 3억 9,400만 원, 4억 원에 달하는 그 보조금도 받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마당도 넓은 집인데 그 비서관들도 많고 하니까 돌아가면서 뭐 그 사료도 주고 하게 되면은 굳이 그렇게 사람을 써가지고 250만 원까지 들여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번 풍산개 논란을 바라보는 입장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행안부 관계자가요,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받은 고음이 송강이뿐만이 아니라 이 문 전 대통령이 기르던 수컷 마루하고 고음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다운이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3마리에 대해서 다 국가 기록물로 봐야 되는데 그중에 다운이는 기르겠다, 자비로 기르겠다. 근데 송강이와 고음이는 돌려보내겠다. 그래서 이것도 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봅니까? 개는 이제 그 민법에 보면요. 개는 이제 권리의 객체로서 물건입니다. 물건. 그러면 이제 개 사이에서 새끼 개가 태어나면요. 요거는 이제 음이개는 원물이고 태어난 게 과실이에요. 천년과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천년과실은 원물에 속하는 거예요. 감나무에 감이 열리면 그 감도 감나무 주인 겁니다. 이 말은 개 2마리가 국가 소유면 그 태어난 새끼도 당연히 국가로 이게 기록물이 되는 거고 그래서 위탁 계약할 때도 3마리 다 이게 국가 기록물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2마리는 근겁다고 돌려보내고 1마리만 키우는 이거야말로 이게 불법이고 법 논리에도 전혀 안 맞는 이런 주장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하여튼 3마리에 대해서 협약을 했는데 돌려받은 건 아마 2마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인지는 뭐 알 수는 없는데 지난 4월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고양이 학대범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한 국민청원에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다 이런 답을 했는데요. 동물복지표준협회 측의 말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은 가족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한 번 주인 영원한 주인이기 때문에 이 개가 이제 한 번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랑 이게 인연이 끊어지거나 그러면 되게 나의 정체성은 뭐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로 가서 뭐 전시가 되거나 그러는 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예,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결국에는 위탁을 포기하고 이제 반환을 하는 거지 이제 파양이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파양 사건이라고 이게 자꾸 논리가 돼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린 대로 요즘은 이제 기후 위기나 생명체의 존중이나 문재인 대통령 본인께서도 굉장히 이제 물건이 아니고 이제 반려동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해받을 수 있는 특히 생명 감수성에 있어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비서관의 태도라든가 대통령의 그런 전임 대통령의 발언들은 동물권을 생각하시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약간의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미국 사례를 빗대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뭐 아무래도 거기는 동물 선진국이죠, 우리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퍼스트도 대통령과 같이 살던 개들은 이 상당수가 백악관 생활이 끝나고도 이 눈 감는 순간까지 대통령과 끝까지 같이 한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08년 입양했던 챔프라든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보 이런 반려견들은 이 목숨이 있는 한 퇴임하고도 같이 가서 여생을 마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도 뭐가 미비가 돼 있다면은 동물을 가족과 같이 생각한다면 대통령 기록물이든 뭐든 간에 정서적인 것들을 잘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족한 게 있으면 바꿔야죠. 자, 다음 이슈입니다. 김용 민주원권 부원장 구속 기소됐고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이제 곧 검찰에 소환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가 하나하나씩 돼 간다 이런 건데요. 자,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고 남욱 변호사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어디까지 갈지가 지금 관심인데 유동규 전 본부장 내가 지은 죄만큼 벌받고 다른 분들도 벌이 있다면 받아야 할 거다 이렇게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 이야기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저는 순수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 함께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내가 하는 건 내가 벌받을 거고 다른 분들이 벌받을 거고 다른 분들이 벌받을 거고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 같은 경우는 다 지워지는 게 아니니까 그분이 했던 것들이 이제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으니까 다 사람의 행적이 남게 되겠죠. 그건 지울 수 없을 거예요. 네, 요즘 여러 매체들에서요, 이 대장동과 관련한 단독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김만배 씨에게 처음 돈을 좀 요구했는데 안 주니까 정진상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이 양반 미쳤구만 이런 말을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도 유 전 본부장이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거는요? 제가 이제 그 옛날 방송 초기부터요. 천화동이 1호의 700억 은 누구 것입니까? 예. 계속 이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거대한 진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명의 진술이 일치합니다. 첫째는 이제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에요. 정영학 회계사 공개한 녹취록 보면 이게 그 700억은 그분 돈이다. 그분. 김만배 씨가 이게 그분이라고 할 거는 64년생 이재명. 김만배 씨는 이게 65년생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뭐 김용, 정진상은 또 이게 6869입니다. 6669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김만배의 녹취록. 이 그분하고 첫째 일치하고 두 번째 남욱 변호사가 이번에 본인이 이제 그 직접 들은 이야기를 진술한 거죠. 거기 보면 이게 김만배 씨는 내 거는 12.5밖에 없다. 31.5는 이재명 척이다. 이렇게 남욱 변호사가 들은 이야기를 진술한 거. 이거하고 일치하고요.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과 일치하고 결국 김만배 지금 재판에서는 김만배 씨가 부인하지만 녹취록에 있는 김만배 씨 증언과 남욱 변호사, 유동규의 정인이 일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3인 성호가 아닙니다. 3인 성호는 3인이 공모해서 없는 호랑이 만드는 거고 이거는 이미 있는 호랑이를 3명이 다 본 걸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3인 성호가 아니고 3인이 일치해서 정언하고 있다 보면 돼요. 알겠습니다. 뭐 천화동인 1호 그게 누구 거냐, 이게 700억, 이게 누구 거냐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은 아주 단정적으로 그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됐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모르고 검찰에서는 이제 3명의 이 지분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기 이재명 대표 아직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시고요. 이게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끝까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재명 측 지분이라고 했던 그 부분의 사업 수익은 이제 계속 조정이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37.4%까지 갔다가 30, 24.5 이렇게 갔고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건 금전을 매개로 이 당시에 용적률을 올려주고 또 이 세대를 더 짓게 해서 추가로 몇백억을 더 벌게끔 해준 그 가운데에 정 실장이 결제자, 최종 결제자가 이재명 대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런 검찰의 주장도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 자금으로 이 4억 원을 만들어서 이 종교단체에 줬다. 이런 내용들도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또 검증이 필요하고 검찰이 입증을 해야겠습니다만 이런저런 보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하나의 순서 같은데 자, 전수민 변호사 어때? 일단 한번 대답해 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검찰의 행태를 보면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증언만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서 좀 무리하지 않나라고 싶고 특히 여러 뭐 선거자금 4억 원 얼마 이런 것들이 너무나 선거 자금인데 연루된 사람이 많다는 거죠. 비밀리에 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거 지켜봐야 될 거는 증언만으로 이것을 계속 여론에 흘리면서 이거를 어떤 의혹을 제기하고 자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어떠한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 특히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던가 아니면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당 대표 비서실을 검찰들이 방문해서 압수수색하는 그런 장면의 연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진짜 법 앞에 평등하고 정의를 구현하는 검찰의 모습이다보다는 정치 검사, 이제 표적 검사의 이미지를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검찰의 공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이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이 대장동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 당선을 위해서 움직인 것들이 하나둘씩 지금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조직적으로 댓글 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기사 유포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용처입니다.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계속 기소했잖아요. 공소장에 보면 자금 사용처로 의심을 받고 있는 이재명 지지 외곽 조직 7곳의 실명이 거기 나와 있다. 이런 보도가 중앙일보가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과연 뭘 향하는 건지. 아니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이 작년 2월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그 20억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지금 쭉 호남을 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김용 그 부원장이 과연 그 시점에 호남을 진짜 돌고 있었는가? 아니면 호남을 왜 돌고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맞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뭐 이제 증언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증언만 가지고서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뭐 영장을 청구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객관적인 정황들이 다 맞아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작년 2월 시점에 김용 부원장은 정말 호남에 있었는가?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4월부터 돈이 건네졌는데 건네지는 시점, 액수, 뭐 장소 이런 것들이 또 다 메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메모돼 있는 거는 얼마나 맞는지 그 현 상황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다 일치를 한다면 저는 그렇다면 나중에 재판에 가서도 이거는 충분히 유죄 입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김영희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말하자면 정진상 실장 굉장히 검찰이 다루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뇌물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공무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같이 술 한 잔을 먹어도 다 수두룩하게 사고 넘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오히려 김용 부원장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인으로서 그 돈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뇌물죄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결과적으로는 경제 공동체를 뛰어넘어서 정치 공동체라는 말을 검찰에 하고 싶고 이재명 대표를 조준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뭐 아무 말도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와의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검찰이 입증할지 그게 뭐 최종적인 관심 아닌가 싶습니다.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스타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